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보 시즌3 MC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글로벌 항암제 개발 동향입니다. 자, 바이오 산업 하면요,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암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리포트 제목은요, 국가대표 바이오텍 찾기입니다. 자, 오늘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교보증권 김정현 수석연구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투자 감각을 깨우러 교두보 시즌3 시작해볼까요? 자, 제약회사들이 항암제를 개발할 때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면역 항암제고요. 두 번째로는 ADC 항암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사성 의약품이고요. 네 번째로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자, 이 4가지 용어들 한 번쯤은 들어본 용어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 4가지의 각 치료법의 특징과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체계는요, 우리 몸을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암세포는요, 이 면역 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성장하고 증식합니다. 이때 면역 항암제는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인데요. 이 면역 항암제는 기존 항암제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면역 항암제는 어떤 암 치료에 특히 효과를 보이느냐? 폐암, 혈액암, 멜라노마 등 다양한 종류의 암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됐는데요. 이 상업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비소세포 폐암이 면역 항암제 상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실제로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면역 항암제 매출 중에서 35%를 차지하면서 규모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되는 면역 항암제가 비소세포 폐암의 효능을 보이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병행하는 조합 치료가 더욱 향상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DA가 승인한 치료제의 표적으로는요, PD-1, PD-L1, CTL, A4, LH3 등이 있고요. 현재 후기 임상 중에서는 TZ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PD-1, PD-L1, TZ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암이 생기는 이유는요. 암세포들이 면역세포를 속여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암세포의 속임수를 막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기 임상 중에서는요, TZ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 면역체계와 표적치료의 강력한 조합 중 하나가 바로 키트루다 병용요법인데요. 이 키트루다 병용요법 중 TROP2 표적 ADC와의 임상은 암치료 분야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키테루다는 면역체계 활성을 높여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TROP2 표적 ADC는 TROP2 발현 암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이 두 치료제를 병용하면 면역체계와 표적치료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더욱 강력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테루다 병용요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7년부터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의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면 이 비소세포 폐암 정복에 희망을 줄 수도 있겠죠. 자, 한국에서 주목해볼 만한 면역 항암제 기업은 GI101 그리고 102를 개발하는 GI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이중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또 매드팩토랑 티움바이오 등이 TGF 베타 표적의 항암제를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ADC 항암제입니다. ADC 항암제는요, 항체와 항암제를 결합시킨 치료법으로 항체가 암세포 표면에 특정 타겟에 결합한 후 연결된 항암제가 암세포 내부로 전달돼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기존 항암제보다 표적성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이 ADC는 특히 혈액암이나 유방암, 위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ADC 시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은 시장이라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ADC 파이프라인 중 상업화에 임박한 파이프라인은요, MSD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에브비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으로서 이들의 공통점은 비소세포 폐암의 1차와 2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점인데요. 이 승인이 임박한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서 역시나 ADC가 후기 단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시장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해볼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ADC의 페이로드 중 토포 계열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 토포 계열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암제나 항균제 등에 사용이 되었던 물질이에요. 자, ADC의 등장과 함께 그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기준 가장 성공적인 ADC가 동토포를 활용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더 강력하게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강력한 독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토포 이외에도 HR3, B7 패밀리 등 노벨 표적 임상도 눈에 띄는데요. 이 표적은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는 약물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가대표 바이오테크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차세대 항암제인 ADC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는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또 ADC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가치를 입증해 나가고 있고요.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도 외부 파트너와 함께 공동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중 ADC 기술로 탄생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LCB14는요, 영국 ADC 연구개발 기업인 익수다에서 호주 일상을 진행 중이고요. 2024년 내 일상 등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이 도입된 LCB84는요, 현재 일상에서 용량을 증량하는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2024년 1월 오리온으로부터 5,500억 원을 유치했고요. 약 7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경쟁력 있는 ADC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최초 치료제 가능성을 증명할 경우 기업 가치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방사성 의약품 RTP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TP란 방사성 물질이 암세포에 직접 전달돼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종양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서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방사성 의약품은요, 전립선암, 뼈암, 간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현재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가 당면한 단기 과제는요, 실제 환자들의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몇몇 치료제는 FDA의 전립선암 치료제로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FDA에서는 실제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입증이 되고 FDA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상업적 가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현재 RPT의 적응증은 신경내분비암이나 후기 전립선암 후기 치료제에 머물러 있지만요. 선순위 치료제로의 확장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적응증 확장에 성공한다면 시장 규모나 치료제 매출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사성 의약품은 효능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치료제와는 다르게 공급망 관리 그리고 상업 생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의약품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일단 원재료의 반감기가 6.647일로 굉장히 짧아서 자연 감소분이 크고요. 또 가격도 $20로 굉장히 고가이고요. 일정 간격으로 다회 투약 주기에 맞춰야 되며 방사성 피폭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감기와 투약 주기를 고려하면 투약량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투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약물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망 관리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까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국내의 대표적인 방사성 의약품 기업은 퓨처캠이라고 합니다. 이 퓨처캠의 핵심 자산은 루177을 활용한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 FC705와 F18을 활용한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 FC303 등의 임상 파이프라인과 AC225를 활용한 전립선암 치료제, 그리고 국내 GMP 인증을 받은 5개의 생산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진단으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포치료입니다. 이 세포치료는 약물 치료와는 다르게 환자의 면역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고 증폭시킨 다음에요, 다시 환자 체내에 주입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비록 그동안에 기대했던 고형암 치료제나 동종 세포 치료제 개발에서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요, 이 혈액암 치료제로는 높은 상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포치료제인 카티는 혈액암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적의 항암제라는 호칭을 얻기도 하는 등 놀라운 혁신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카티가 혈액암 효능을 보였는데 고형암에서는 큰 효능을 보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형암 항원의 다형성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양세포 침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면역 억제성의 종양 미세 환경 때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고형암 항원은 혈액암과 다르게 다형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카티세포가 항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종양세포로 침윤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카티세포가 혈관 내피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특히 종양세포 내에서는 내피를 넘어서는 사이토카인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익히 알려져 있는 면역 억제제인 종양 미세 환경으로 인해서 카티 치료제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고형암 적응증 카티 치료제 임상은 여전히 시도되고 있고요. 많은 빅파마와 바이오텍이 투자하는 영역이기도 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방사성 의약품은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세포치료는 생산이 또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대부분의 카티 치료제는 자가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2주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또한 많은 생산 공정에서 수작업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에 대한 지적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빅파마들은 생산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큐로셀, 앱클론, 티카로스 등이 카티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큐로셀이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앱클론이 뒤를 이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상업화 전략은 조금 상이한데요. 일단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카티 치료제 중 최초의 상업화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앱클론은 차별화된 항원 결정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품 대비 뛰어난 효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글로벌 항암제 4가지 종류를 알아봤고요.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보 시즌3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